바로 얼마 전인 11월 1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보안장비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보안장비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화웨이와 ZTE 같은 통신장비업체들의 제품을 미국에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원에서 표결을 했더니 찬성 420표 대 반대 4표가 나왔고요.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의원이 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당제로 나눠져 있는 미국의 정계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의원들이 모두 같은 의견이었고, 또 서로 다른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역시 모두 같은 의견이라는 거죠. 미중 경쟁이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어디로 튈지 모르던 이미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선하고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격화됐던 미중 경쟁이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대중무역 정책을 보니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또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데 초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뜨거운 경쟁에 시선을 맞춰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선의 호스트 유민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였습니다. 중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미국과 치열하게 맞서온 것 같은데요. 1949년 중국은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만으로 축출하고 중국을 건국을 했죠. 그런데 그때 미국은 국민당의 편을 들었고, 이때부터 미중 관계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 해인 1950년 한국전쟁에서 두 나라의 군대가 직접 맞서기도 했고요. 또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에서도 중국이 베트남을 지원하면서 대리전이 펼쳐지기도 했죠. 이때는 미중 경쟁만 있었던 게 아니라 크게 봐서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이렇게 두 블록의 대결이 펼쳐진 냉전 시기이기도 했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경찰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자처를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데올로기를 두고 체제 경쟁에 앞장섰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1947년 마셜 플랜인데요.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한 겁니다. 이때 당연히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이 저지해야 될 나라 중 하나였죠. 하지만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죠.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바로 이런 관계였는데요. 공산주의 세력 내부에서 가장 큰 국가였던 소련과 두 번째로 큰 국가였던 중국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고 싶었고, 미국 역시도 소련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통의 이해를 갖게 된 두 나라가 화해를 합니다. 또 미중 수교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러다 2001년에 들어서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된 건데요. 143번째 WTO 회원국이 된 중국. 바로 이 사건은 20세기의 가장 어려운 국제정치적 협상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려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고, 이후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에 들어오는 정말 큰 사건이었던 건데요.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당시 주룽지 총리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킬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아마 2001년에 미국은 중국을 시장경제 체제인 WTO에 가입시키면서 자신들이 관리 가능한 틀 안에 중국을 참가시켰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나중에 중국을 압박하고 조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냉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 정책들, 공산권 국가들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코콤이라는 기구를 좀 떠올리게 합니다. 이 코콤이라는 기구는요, 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공산권 국가에 금지하는 그런 기구였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포함된 서방권 국가들과 일본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을 이전을 금지한다.
핸드폰 기술이라든지 컴퓨터 기술, 이런 사소한 기술까지도 모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발전된 기술을 공산권 국가들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도 공산권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실제로 소련 해체 직전인 1988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소련은 수출의 60% 이상, 또 수입의 70% 이상을 공산권 국가 내부에서만 거래를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거래를 못하면서 기술 격차가 경제 격차를 낳았고, 또 결국 체제 경쟁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좀 큰 역할을 했던 코콤이라는 기구는 냉전이 사라지는 90년대까지 존속을 하게 되는데요. 견제를 통해서 소련을 붕괴하게 만들었듯이 지금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2020년 기점으로 좀 전면화되고 표면화됐는데요. 특히 2021년에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충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특이한 양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중국 제조 2025라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선진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조금 가까이 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큰 전략입니다. 이 중국 제조 전략을 영어로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인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말에서 여태까지는 중국의 값싼 공장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었는데 이 뜻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에서 첨단 산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IT, 빅데이터, 항공산업,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산업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는 단순히 경제 발전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도발로 보일 겁니다. 앞으로 첨단 산업에서 미리 우위를 점하겠다는 선언이고요. 또 미국이 주도하던 산업 표준을 이제는 중국이 정하겠다는 선언이고, 또 나아가서 무역 경쟁에서도 이제 양보하지 않겠다는 패권 경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미국도 당연히 양보하기 싫을 텐데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액은 1990년 200억 달러 정도에서 2017년에는 6천억 달러 이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급격히 높아진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흑자는 3,760억 달러, 즉 반대로 말하면 미국의 대중 적자가 3,760억 달러라는 거죠. 미국 GDP의 약 47%에 달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적자만 보고 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만이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중국의 값싼 공업품 때문에 직격탄을 받은 쇠락한 미국의 공업지역 러스트벨트. 이곳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2016년 대선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신보호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더니 2020년 최근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런 유권자들의 심리를 반영해서 실제로 미국의 중국 견제 심리가 반영된 압박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신냉전 시대라고 부를 만해 보이는데 실제로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사실 냉전 시대의 산물 덕분이기도 합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가 바로 그것인데요. 1962년 냉전이 한창일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은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수입량 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요. 60년대에 만들어진 이 법에 근거해서 2018년에 고율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게 된 겁니다. 타이어 제품에는 무려 65%의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또 전체 수입 금액 중 2,500억 달러어치의 25%라는 꽤 높은 관세를 부과했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도 1,100억 달러어치의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 전쟁이 심하게 격화가 됐는데 2020년에 두 나라 사이에 1단계 무역 합의가 해결되면서 관세를 둘러싼 갈등은 조금은 진정 상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보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온건한 이미지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합의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고 중국도 실제로 그걸 바랐던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체결된 이 합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완수하라고 중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장비법까지 서명한 상태죠. 미국은 경제나 무역, 국제적인 네트워크, 소프트 파워 등 자신들이 아직 우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중국을 오랫동안 견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리스 시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었는데 이때 아테네의 리더였던 페리클레스의 전략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지금의 미국의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탄탄한 자금력과 쉽게 합력할 수 없는 높은 성벽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수록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페리클레스는 모든 아테네 시민들을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또 외부에 있는 모든 식량도 안으로 옮겼고요. 또 밖에 있는 식량들은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우위를 굳건히 지키고 또 적의 보급은 차단해버리는 청야 전술을 사용한 겁니다. 스파르타는 현지에서 식량을 보급해야 했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과 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과 닮아 있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결국 아테네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페리클레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과 본인의 목숨까지 잃게 된 겁니다. 결국 아테네는 승리를 하지 못했고 겨우 스파르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될까? 그리스 시대와는 좀 다르겠죠. 또 전염병과 같은 돌발 변수는 현대에는 또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더욱 미중의 뜨거운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는지 시선을 맞춰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힘의 변동이 생길 때 국가 간 경쟁이나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충돌이 군사적인 전쟁이 되는 때도 있었고 또 당장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지만 미국과 소련의 오랜 콜드워, 냉전처럼 조용하지만 오랜 전쟁이 계속되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무역전쟁.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